안녕하세요. 김대현 교수입니다. AS 인문의 기초 과목의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경사하강법,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실습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목표는 첫째, 선형회귀 분석과 미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경사하강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 학습률이 경사하강법의 수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다. 퍼셉트론이 XOR 문제와 같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고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 다층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인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과 각 층의 역할을 이해하고 은닉층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경사하강법에서는 선형회귀 분석과 미분,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X와 결과분수 Y 간에 서열치 관계가 있을 경우에 선형회귀 분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 X와 키 Y의 관계는 서열치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울기 AX 플러스 B에서의 이 A와 B에 대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기울기 A를 너무 크게 잡으면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기울기를 또 너무 작게 잡아도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형회귀 분석은 1차 함수입니다. 하지만 기울기 A와 오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기울기 A가 커지게 되면은 오차도 같이 이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기울기 A가 또 작아도 오차가 커지는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울기가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또 작아지면은 그래프 이 Y의 오차값과 나란한 직선이 됩니다. 즉 오차도 함께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이죠. 오차 함수는 이처럼 2차 함수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기울기 A와 오차 사이에는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방금 설명드렸던 2차 함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오차가 가장 작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 블록에 위치한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오차가 작은 것입니다. 즉 기울기가 A가 M의 위치에 와 있을 때 오차 가장 작을 때인 것이죠. 임의의 기울기를 집어넣어서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오차라는 것은 실제값, 정답이라 할 수 있죠. 실제값과 그리고 예측한 그 결과값, 모델의 결과값의 그러한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 오차이고, 평균 제곱 오차는 이 오차에 제곱한 것들을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자, 그때 이 기울기를 A1이라고 합시다. 이 기울기를 적절하게 바꾸어서 A2, A3로 이동을 시키다가 결국 이 M에 이르러서는 최적의 기울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A 값보다 A2가 M에 더 가깝고 또 A2보다는 또 A3가 M에 더 가깝다는 것을
컴퓨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미분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경사하강법입니다.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딥러닝,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학의 원리가 미분입니다. 머신러닝은 결국 1차 함수인 y는 ax 플러스 b의 함수에서 이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a와 b의 값은 오차값인 2차 함수 포물선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차가 최소가 되는 이 최소값을 미분으로 구하기 때문에 미분이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는 a제곱이라는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2차 함수죠. 자, 우리는 지금 기울기 a에 대한 오차를 계속 지금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x축에 있는 한 점, 이 a에 대응하는 y의 값은 a제곱이죠. 이때 a가 오른쪽이나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을 조금 한다면은 y도 이에 맞춰서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a가 아주 미세하게 0에 가까울 만큼 아주 조금 이동을 한다면은 y값 역시도 매우 미세하게 변화를 할 텐데, 너무 미세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드러내는 정도의 순간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의 변화를 놓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간 변화율은 어느 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방향을 따라서 직선을 길게 그려주면은 그래프와 맞닿는 그 접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 A점에서 접선이 그려지는데요. 바로 이게 바로 A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미분 계수라고 하고, 이 미분 계수는 곧 그래프에 있어서 기울기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 기울기가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제로일 때, 이 점이죠. 기울기가 제로일 때,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그어지다가 바로 그 그래프에서 가장 최소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미분은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라고 했는데요. 자, y는 x제곱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실은 y는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b라고 생각하면은 요 그래프가 이제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a1 또는 a2를 그리고 또 m을 대입해서 그 자리에서 미분을 하면은 그 각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이제 그려집니다. 자, 최소값은 m에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래프가 2차 함수 포물선이므로 꼭지점의 기울기는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루게 되고 바로 순간 기울기가 0인 최소값 m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사하강법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A1에서 이제 먼저 미분을 구합니다. 자, 미분을 구하면은 기울기가 이제 알게 되었죠. 자,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자,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이동시킨 A2에서 미분을 구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플러스이면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으로 A1에서 A2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떤가요? 자,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면은 오른쪽으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2에서 그 다음은 A3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번과 2번에서 구한 그 미분값이 이제 0이 아니면은 계속 1번과 2번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A1에서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A2였는데, 자, A2도 보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갔습니다. 그래서 A3에 가고, 자, A3에서 또 기울기를 구하니까 이번에 플러스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왼쪽으로 가서 A3에서 그 다음에는 A4로 왔어요. 자, A4로 와서 기울기를 구하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니까 이게 기울기가 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0인 그 한 점, 이 m으로 이제 수렴을 하였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울기 a를 변화를 시켜서 오차가 최소가 되는 그 a 값인 m 값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울기 a의 변화하는 것 따라서 이 오차 값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니까 이 2차 함수에서 맨 밑에 있는 꼭지점이 가장 최저값이었고 이때가 기울기가 0이고 그때의 a 값은 m을 찾아냈습니다. 자, 학습률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는데요. 자, 기울기의 부호를 바꾸어서 이동시킬 때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해서 너무 멀리 이동을 시키면은 a의 값이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 위로 솟아 버립니다. 자, 이것처럼 처음에 A1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니까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왼쪽으로 이동할 때 A2로 이동을 했어요. 많이 이동했어요. 근데 또 기울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많이 또 이동했어요. A3로. A3에서 또 기울기를 구했는데 플러스예요. 그러면 또 왼쪽으로 또 이동해야 되죠. A3에서 A4로 또 왼쪽으로 또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이동해서 기울기를 또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이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학습률을 너무 크게 잡으면은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만큼 이동시킬지는 이동 거리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학습률입니다.
딥러닝에서 학습률의 값을 적절하게 바꾸면서 최적의 학습률을 찾는 것은 중요한 최적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습률은 자동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우리 AI 모델러 분들이 학습률을 경험을 가지고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경사하강법은 오차의 변화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고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 미분값이 0인 지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학습률을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곤충 분류에 대한 그 예시입니다. 자, 애벌레와 무당벌레를 이제 가르는 분할을 하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애벌레와 무당벌레를 분류를 이제 했었고, 그래서 분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분할자를 직선으로 이제 어떻게 그을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첫 번째 분할자에서는 기울기가 0.25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울기가 0.3667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입력 학습 데이터 x1, y3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목표값은 2.9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값이 2.9로 된 이유는 이 y3보다 조금 낮아야지만 분할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값을 2.9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식에서 0.3667을 이제 곱하면은 y의 값이 0.3667이 되죠. 자, 이제 오차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차는 자, 이렇게 목표값 t 빼기 그리고 결과값 y 합니다. 자, 목표는 우리가 2.9였죠. 그래서 2.9 빼기 0.3667을 하면은 자, 오차는 2.5333입니다. 자, 증가를 시켜야 될 기울기 델타 A의 공식은 2 나누기 X였죠. 그래서 델타 A는 2.5333입니다. 자, 새로운 A는 자, 이전 A 값에다가 델타 A를 더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A가 2.9가 되어서 이게 세 번째 분할자가 되었어요. 자, 계속 진행을 하면은 마지막 학습 데이터에 맞춘 업데이트가 되어서 기울기가 결국 급격하게 이제 확 이제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할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델타 A를 구할 때 업데이트를 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학습률을 도입하게 되었고, 델타 A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학습률 L을 곱하게 되었습니다. 경사하강법의 절차에 있어서 이 Y절편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의 값이 너무 크면은 오차도 함께 커지고 너무 작아도 오차가 커지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B의 값을 구할 때도 역시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퍼셉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치밀하게 연결된 뉴런 약 1000억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연결 부위가 있는데요.
신경 말단에서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에서 화학 물질이 나와서 전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이가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은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임계값에 미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앞서 배운 로지스틱 회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간단한 회로는 입력값을 놓고 활성화 함수에 의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참을,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뉴런과 유사합니다. 뉴런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인공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과 함께 출발한 연구가 바로 인공신경망 연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합니다. 맨 처음 시작은 켜고 끄는 기능이 있는 신경망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은 사람의 뇌처럼 동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맥칼러 월터 피치의 1943년 논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57년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프랭크 로젠블렛이 이 개념을 실제 장치로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퍼셉트론이라는 단어는 퍼셉션, 지각과 인지란 뜻이죠. 그리고 뉴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퍼셉트론입니다. 퍼셉션의 그 퍼셉트와 뉴런의 그 런을 서로 합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은 입력값을 여러 개 받아서 출력을 만드는데요. 이때 입력값의 가중치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최초로 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입력값 X1과 X2가 있는데 여기에 가중치 W1과 W2를 가중합을 합니다. 가중합이라는 것은 weighted sum인데요. 입력값과 가중치를 모두 곱한 후 바이어스를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가중합에 대한 산식은 가중치 W1 곱하기 입력값 X1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 가중치값 weight2 곱하기 입력값 X2에다가 더하기 바이어스를 더한 값입니다. 이 퍼셉트론은 분리를 했을 경우에 만족을 시키는 선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자, 그것을 3년 후에 경사하강법을 도입해서 최적의 경계선을 그릴 수 있게 한 아달 라인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똑같이 가중합을 통해서 합산이 되어지고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출력과 비교해서 오차를 이제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할 때 경사하강법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경계선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달라인은 이후에 서포트 벡터 머신 등 머신러닝의 중요한 알고리즘들로 발전해 가는데 그중 시그모이드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한 것이 바로 앞서 배웠던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퍼셉트론이 완성되고 아달라인에 의해서 보완되며 드디어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퍼셉트론의 한계가 보고가 됩니다. 퍼셉트론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사각형 종이에 검은색 점 2개와 흰색 점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 4점 사이를 직선을 하나 긋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직선의 한쪽 편에는 검정색 점만 또 다른 한쪽에는 흰색 점만 있게끔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자, 선을 하나 그어서 검은색끼리 또 흰색 점끼리 분류를 하는 분류자를 이제
선으로 긋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여러 개 아무리 그어보아도 하나의 직선으로는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퍼세트론의 한계입니다. 퍼세트론이나 아달라인은 모두 2차원의 평면선에 있는 직선을 긋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 아무리 선을 그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퍼세트론의 한계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이 X와 익스클루시브 O와의 문제인데요. X와 문제는 논리 회로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컴퓨터는 두 가지의 디지털 값, 즉 0과 1을 입력해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회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회로를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AND 게이트는 X1과 X2가 있는데 X1 이제 00 그리고 01, 10, 11. 자, X1이 01이고 X2 01이니까요. 네 가지의 조합이 있죠. 이 네 가지의 조합에서 둘 다가 이제 1인 경우에 대해서만 1로 출력하는 것이 이제 AND 게이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고요. 그리고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결과값이 1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1인 이 세 가지가 OR 게이트에서는 결과값이 1이 됩니다. X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결과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0, 1 또는 1, 0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1이 됩니다. 자, 이게 XOR 게이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AND, OR, 그리고 XOR에 대한 이 진리표대로 좌표 평면에 표현한 후 선을 그어서 세 개 같은 점끼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AND, OR, XOR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좌표 평면상에서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1입니다. 자, 검은색 점이 이제 결과값이 이제 1인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자, AND 게이트는 이제 두 개 다 1이어야만 1이 되기 때문에 자, 요 점이 이제 1인데요. 나머지 0인 흰 점들과 구분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되겠죠. 자, OR 문제에서는 요 세 점이 이제 1입니다. 그리고 0,0인 것만 이제 흰색 점입니다. 자,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을 구분하려면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자, XOR에서는 자, 둘 중에 하나만 1인 경우에만 1,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0,1 또 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1,0 그리고 0,1 이 두 개의 점에서만 이제 검은색 점이고 이 검은색 점과 그리고 이 하얀색 점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그어야 됩니다. AND와 OR에서는 직선을 그어서 결과값이 1인 그 검은색 점을 구별할 수가 있었는데요. XOR의 경우에는 선을 그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였던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가 1969년에 발표한 퍼세트론즈 논문에서 퍼세트론즈로는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런, 신경망, 지능이라는 도식에 따라서 퍼세트론,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이 가능하리라는 꿈꾸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퍼셉트론은 간단한 XOR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 이후 인공지능 연구가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층 퍼셉트론, 이번 강의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5차 역접한, 이거는 1986년에 캐나다의 제프리 힌팅 교수가 이 5차 역접판을 개발하였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단층 퍼셉트론을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x1과 x2 입력값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기울기 값이 w1과 w2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의 가중합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각각 AND 게이트와 N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식인데요. 여기에 이 x1 그리고 w1, w2 그리고 절편 b의 값을 적절하게 정의를 해서 AND 게이트와 N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ND 게이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W1은 0.5, 그리고 W2는 0.5, 그리고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0.7을 주고서 X1과 X2의 이 조합의 값을 입력을 하면은 원하는 AND 값인 0001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NAND는 뭐냐면은 AND에다가 낫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1, 1은 0이 되고요. 나머지 값들은 1이 됩니다. 자,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이제 1이 되는 것이죠. 이 OR 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W 값과 그리고 B의 값에 대한 조건이 0.6, 0.6, 마이너스 0.5이면은 이 OR 게이트의 기능을 작동합니다. 다층 퍼센트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층 퍼센트론에 대한 등장, 그리고 XOR 문제에 대한 해결,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종이 위에 각각 엇갈려 놓인 검은색 두 점과 그리고 흰색 점 두 개를 하나의 선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해답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첫 번째 거는 삼각형은 4개가 만들어졌지만은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정삼각형은 이제 그 세 변이 모두 이제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형이 이제 4개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골똘히 연구에도 답을 찾지 못했던 이 문제는 2차원 평면에서만 해결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피라미드 형태로 성냥개비를 쌓아 올리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즉 2차원을 3차원으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리고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또 네 번째. 그래서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학자들은 인공신경망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XOR 문제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고정관념을 깨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XOR 문제 해결은 평면을 휘어주는 것입니다. 자, 종이를 휘어주어서 선 2개를 동시에 긋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XOR 문제에 적용하면
퍼스트론 2개를 한 번에 계산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퍼스트론 2개를 각각 처리하는 은닉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은닉층이 엑스와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스와 문제는 하나만 이제 이뤄야 되죠. 자, 이렇게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결과값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입력값을 카피를 이제 하고요. 자, 먼저 낸드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자, 하나라도 0이면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이제 1의 값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1, 1은 이제 0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입력을 5와 게이트에다가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이 두 개 중 한 개라도 1이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0, 1, 1, 1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낸드의 이 결과값과 그리고 5화의 이 결과값을 AND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AND에 입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5화의 결과값을 또 여기에 입력으로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AND를 하니까요. 자, 1, 0은 0, 1, 1은 1, 1, 1은 1, 0, 1은 0. 그래서 결과값이 우리가 원했었던 x5의 값과 동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x5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낸드 그리고 5와 그리고 또 이것을 결과값을 합해서 AND로 이제 조합을 한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와 게이트 값은 둘 중에 하나가 1일 경우에 이제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자, x1과 x2 입력값을 각각 낸드와 5화로 이제 보냅니다. 첫 번째 연산에서는 이제 낸드를 처리하고요. 동시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5화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낸드의 결과값과 그리고 5화의 결과값을 AND로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죠. 그렇게 하면은 이 y의 값이 x, y의 값을 이제 갖는 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은닉층을 뒀어요.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다층 퍼스트론, 멀티레이어 이제 퍼스트론입니다. 하나의 어떤 직선을 가지고서 이 검은색 그 점과 흰색 점을 이제 구분할 수가 이제 없었는데요. 자, 이것을 선이 아니고요. 직선이 아니고 비선형 방법으로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비선형을 그려서 이 검은색 점과 흰색 점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처 퍼스트론은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숨어 있는 은닉층을 이제 생성하는 것인데요.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이제 은닉층입니다. x1과 x2는 입력값인데요. 각 값의 가중치 w를 곱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해서 은닉층으로 전송합니다. 이 값들이 모이는 것은 은닉층의 중간 정거장을 노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N1과 N2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제 노드 1이 되고 이게 노드 2가 됩니다.
은닉층에 취합된 값들은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다음으로 보내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면은 요 n1과 n2를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자, x1과 w11, 자, 이 부분이죠. 그리고 x2와 w21, x2와 이 부분이죠. 에다가 더하기 바이어스 이 부분입니다. 이 값을 이제 가중합을 하고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서 n1의 결과값이 됩니다. 즉 은닉층 n1의 결과값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n2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두 식의 결과값, 앞에서 n1과 n2였죠. 이 결과값이 출력층의 방향으로 보내어지고 출력층으로 전달하게 된 값은 마찬가지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y 예측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 값을 y out이라고 할 때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y out은 시그모이드 함수이고요. n1 31, 이 부분입니다. n1 값을 w31에다가 이제 곱해주고, 그리고 더해서 n2 곱하기 n32, 그리고 절편 b3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가중치의 w하고 바이어스의 그 값을 정할 차례입니다. 2차원 배열로 늘어놓으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하는 그 가중치 값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가중치 값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W11, W21, W12, W2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1번은 은닉층으로 입력되는 바이어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죠. 여기에 B1과 B2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B2는 출력층으로 가는 바이어스입니다. 자, B3, 이 부분이죠. 자, 은닉층을 포함해서 가중치 6개와 바이어스 3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를 만족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조합은 무수히 많습니다. 각 변수의 값을 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X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웨이트 값들과 그리고 바이어스 값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것의 각각 값들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웨이트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2, 또 2.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웨이트 값은 이렇게 W2에 11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은닉층으로서의 바이어스 값, 요 3과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출력층으로서의 바이어스 값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x1 값과 x2의 그 값을 각각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y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정한 값 W11과 W21은 첫 번째 N1 노드로 가는 은닉층에 연결된 웨이트 값들이죠. 그 값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이제 다 똑같이 다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은닉층 N2로 향하는 웨이트 값 W12와 W2 있었죠. 각각 값이 2하고 2였는데요. 그 값들을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층으로 가는 웨이트 값 3일과 웨이트 3, 2가 있었죠. 자, 이것이 1이었는데요. 이렇게 자, 대입을 하고, 자, 바이어스 첫 번째 은닉치로 하는 거 B1이었죠. 3. 그리고 은닉층 N2로 가는 바이어스 B2였죠. 마이너스 1을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출력층으로 가는 바이어스 B3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이제 각각 입력을 한 다음에 x1과 x2의 조합인 4가지의 값을 각각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돌리면은 이제 첫 번째 n1의 결과값은 1, 1, 1, 0이 되고요. 그리고 은닉층 n2의 결과값은 0, 1, 1,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ND 게이트로 이제 그 묶어줬던 Y에서는 0, 1, 1, 0이 되어서 자, 우리가 원하는 값과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숨어있는 노드 그 두 개, N1, N2죠. 이 은닉층 두 개를 둔 다층 퍼스트론을 통해서 XOR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심층 신경망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심층 신경망이라는 것은 은닉층이 두 개 이상인 신경망을 말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예제는 이제 은닉층이 이제 두 개이죠, 그죠? 그리고 트레이닝은 기계가 가중치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자동화시키는 것을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럼 딥러닝은 학습을 시키는 인공신경망이 심층 신경망일 경우에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즉, 인공신경망이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인 경우에서의 그 학습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습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사하강법을 파이썬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의의 숫자 50개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평균은 이제 0.14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125네요. 자, 이거를
a 곱하기 10을 해서 좀 더 값을 좀 키워서 y 값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x 값은 이제 0에서부터 49까지 된 정수를 이제 생성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y 값은 x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리고 10 곱하고, 그리고 랜덤한 수를 생성한 그 값을 이제 더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0에서부터 이제 49까지에 대한 그 정수가 x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y의 값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생성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선형 회계 분석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형 관계가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x 값을 한번 출력했습니다. 자, 0에서부터 49까지 있고요. 그리고 자, y의 값은 최소 마이너스 13, 그리고 max 값은 115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선으로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러한 값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이 선형 관계가 있는 이 x와 이제 y에 대해서 경사하강법으로 최적의 기울기 값을 이제 찾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용함수 이제 코스트 펑션이죠. 손실함수라고도 하는데요. 훈련하는 동안 그 결과값과 실제값, 그 정답가의 그 차이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자, wx 플러스 b를 계산한 그 값과 실제 그 y의 오차를 이제 구해서 모델의 정확성을 측정할 때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데요. y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평균 제곱 오차를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w의 그 값을 0.1에서부터 4.1 사이로 이제 레인지를 이제 갖고요. 그리고 코스트 값은 평균 제곱 오차의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W 값이 이제 그 변화할 때 어떻게 이 오차 함수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X축은 이제 W의 그 값이고요. 그리고 Y축은 이제 오차의 값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 W는 Wx 플러스 B에서의 이 W의 그 값을 말합니다. 자, W의 값이 0.1에서부터 4.1까지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 오차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이제 볼록하게 있는 2차 함수의 모형이죠. 자, W 값은 이제 40개고요. 그리고 그 레인지를 이제 20번째가 무엇인지를 찍어보니까 2.1이었습니다. 자, W1에는 W 값에 20번째까지 이제 값을 담고, 그리고 C1에는 코스트 값 20번째까지를 담았습니다. 네, 그렇게 0.1에서부터 2까지 이제 출력이 되어지고, 또 코스트 값도 3054에서부터 점점 감소해서 94까지 이제 감소를 했네요. X축에 이제 W 기울기 값과 그리고 Y축에 오차 값이 있는 이 점으로 된 이 오차 함수에 대한 그 값과, 그리고 동시에 이 오차 함수에서의 기울기
값을 동시에 한번 그려보는 식입니다. 자, 실선이 이제 기울기인데요. 이 기울기는 wx 플러스 bs의 그 w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요 오차함수, 요 점점점으로 된 이 오차함수의 값의 요 이차함수의 그 기울기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니까요. 요거를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실선을 기울기로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이제 했는데요. 이것은 wx 플러스 b에서의 그 w 그 기울기가 아니고, 요 오차함수, 요 빨간색 점으로 이루어진 요 포물선에서의 각 그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즉, 오차값이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인데요. 이 평균 제곱 오차의 그 점에서의 기울기죠. 자, 요 기울기는 요 산식입니다. 이것을 그래프에 표현하면은 각 포물선과 점에서의 그 접선, 즉 기울기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라지다가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네요. 그죠? 우리가 이 반반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자, 반까지만 이제 그 기울기를 이제 그려진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18번째와 21번째 요 사이에서만 더 좀 축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가 중간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그린 겁니다. 자, W 값이 여기 1.9일 때 코스트 값은 104.367이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기울기는 마이너스 183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인지가 W 값이 이제 2.0일 경우에는 코스트가 94였고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0에 가깝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0.1을 증가를 시켰는데요. 요 점이죠. 자, 여기서는 W 2.1일 때 코스트는 99,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13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보여져 있는 마이너스 1.9, 2.0, 2.1 일대의 가장 최소가 되는 오차는 이 점을 지나는 경우죠. 그죠? 2.0을 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최소가 된 저점이 바로 가장 오차가 작은 최소값을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자, 최소 제곱법을 가지고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최소 제곱법으로 이 기울기 W와 절편을 이제 구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 X값과 그 Y값을 넣어서 최소 제곱법으로 구하니까 기울기가 2.08이 가장 최소고요. 그리고 그때 절편은 마이너스 2.2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최적으로 구해져 있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서 회기선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구해진 W와 B를 넣고서 X값을 넣으면은 이제 Y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결과값은 이제 실제값은 아니고 방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 W와 B로 구성이 된 선형 회계값이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선형 회계선이 잘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머신러닝으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또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임포트를 해서 x 값과 y 값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면은 이 기울기 이제 계수와 그리고 절편의 값이 구해집니다. 똑같이 2.08이고요. 그리고 절편은 마이너스 2.88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 경사하강법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을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을 엑셀로 구현해서 이 웨이트 값과 이 절편 값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강의 시간에 봤었던 X 그리고 또 낸드 또 OR 게이트의 웨이트 값들을 우리가 이제 구했었죠. 이 웨이트 값들을 0.5, 0.5, 마이너스 0.7이 이제 엔드 게이트에 대한 조건이었는데요. 자, 이거를 x1과 x2의 조합된 값을 넣어서 그 결과를 보면은 자, 이렇게 x1과 그리고 w1과 이제 곱하고 그리고 w2와 x2와 이제 곱하고 그리고 더하기 이제 절편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을 돌리면은 이렇게 0001이 이제 되어서 엔드 게이트의 결과값이 이제 잘 나왔고요. 그리고 낸드도 이 산식을 W 값과 B의 절편값을 이제 각각 지정을 하니까 X1과 X2의 조합의 값에 따라서 낸드도 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오화도 W 값과 B의 값에 따라서 0, 1, 1, 1로 이렇게 잘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단층 퍼셉트론을 엑셀로 검증한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X와 문제 해결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인공신경망인 다층 퍼셉트론이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웨이트 값, 이 기울기의 값과 그리고 바이어스의 값에 대해서 적절한 그 값에 대한 조화를 찾았습니다. 자, 웨이트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2, 2, 그리고 또 바이어스 값은 뭐 3, 마이너스 이렇게 차였는데요. 자, 이것을 찾은 것을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W1은 이제 입력층과 은닉층 N1의 가중치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W1, 2는 입력층과 은닉층 요 N2로 가는 가중치 요 2와 요 2, 요 값을 말하고요. 그리고 웨이트 W2는 은닉층 1, 은닉층 2에 있는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데 있는 이 웨이트 값에 대한 가중치 1, 2를 말합니다. 그리고 은닉층 N1의 바이어스와 그리고 N2의 바이어스 그리고 출력층의 그러한 이 바이어스를 이제 B1, B2, B3를 정의해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요. 자, 퍼셉트론의 함수는 자, 입력값 W와 X와 W와 B를 이제 받아서 먼저 weighted sum을 계산합니다.
자, 그게 y죠. 그리고 y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0을 이제 반환하고요. 그리고 크면은 1을 반환합니다. 네, 시그모이드 함수의 구현이죠. 자, 낸드 게이트를 구현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오아 게이트를 이제 구현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또 엔드 게이트를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X, 오아 이제 게이트는 출력층에서 이제 합해지는 건데요. 또 낸드 게이트의 결과값과 오아 게이트의 그 결과값을 두 개의 결과값을 받아서 엔드 게이트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x1과 x2의 값을 이제 번갈아 대입해 가면서 최종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면은 자, x5와 게이트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함수가 호출이 되어지고 또 end는 요 end 게이트가 이제 호출되어지고 그리고 또 낸드는 요 낸드가 이제 호출되어져서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0, 1, 1, 0이 되어서 x와 게이트의 그 결과값이 이제 맞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기울기 웨이트 값 가중치 값이죠. 가중치 값 이제 웨이트 1, 1에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중치 값 W1, 2의 값도 확인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다중 퍼셉트론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최적의 이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찾은 그 결과값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파이썬을 코드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엑스원 문제 해결에 대한 파이썬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평가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경사하강법에서 학습률이 너무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1번, 학습이 빨라진다. 2번, 모델이 더 정확해진다. 3번, 오차가 줄어든다. 4번, 발산하여 수렴하지 않는다. 정답은 네, 4번이죠. 발산하여 수렴하지 않는다. 학습률이 너무 크면 모델이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사하강법에서는 각 반복마다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오차에 무엇을 계산한다? 정답은 기울기입니다. 경사하강법은 오차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기울기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모든 함수에서 최적의 해를 보장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네, 틀립니다. 경사하강법은 항상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최저값에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문제입니다. 단층 퍼셉트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 엔드 문제, 오아 문제, 엑스오아 문제, 낸드 문제. 정답은 네, 엑스오아 문제입니다. 단층 퍼셉트론은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엑스오아 문제와 같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이 엑스오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더 많은 입력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출력층이 있기 때문에, 은닉층이 있기 때문에, 높은 학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다층 퍼셉트론은 은닉층이 있어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사강법은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차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매개 변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경사강법은 선형 회귀 및 신경망 학습에 널리 사용됩니다. 단층 퍼셉트론,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은 뉴런 신경망 지능이라는 도식에 따라서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기초가 되는 단위로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한 후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출력값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로 엑소와 문제와 같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공 분야의 선구자였던 MIT의 마빈 민스키가 1969년에 발표한 퍼셉트를 주는 논문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공지능 연구가 겨울이 왔죠. 자, 이를 해결한 것이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은닉층을 구성한 신경망 구조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엑소와 문제와 같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상 인공신경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